김유는 1심 동체라더니 이명박 전 대통령이 3월 14일 날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죠. 네. 예, 전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검찰이 들어서면서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아서 지탄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조만간에 구속 여부가 결정이 될 것 같은데 그런 와중에서 김윤옥 여사에 대한 비리 문제가 속속들이 지금 속보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가장 이슈인 거는 그 다스의 법인카드를 4억 원 이상 백화점 혹은 면세점에서 결제를 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네. 네, 이거는 다스의 실소유자가 MB임을 보여주는 정황이기는 한데 그건 솔직히 이제 지겹고 네. 다스는 이거 뻔한 얘기고. MB 거니까. 뭐 더 이상 우리끼리 뭐 논란의 네, 소리가 없는 얘기예요. 그 정황이고 그리고 또 이거는 횡령이기 때문에 전혀 그 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네. 어떻게든 이거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아주 좋은 먹잇감이 나온 거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어떤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랑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그 회사에서 나온 법인카드로 4억 원어치의 결제를 했다. 100% 아닙니까? 뭐 생각해볼 그러니까 일인가요, 이게? 막 굳이 얘기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너무 당연한 그거라서. 그리고 이게 90년대 중반부터 네. 2007년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사용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다스는 누구 거냐. 뭐 질문 자체가 이제 모호해지는 네, 상황이에요. 이제는 그런 질문 자체는 이제 무의미한 것 같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국가정보원에서 청와대로 건네진 10만 달러. 그죠. 약 1억 원. 예. 그 부분에 있어서도 연루 의혹을 받고 있죠. 네, 그 김희중 전 제1부속실장이 진술한 바로는 그 김 여사의 보좌 여자 행정관에게 전달했다 이런 진술이 나왔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도 확실히 조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네, 예. 그리고 이거 말고도 하나 더 있죠. 삼성전자 전무이자 그 MB의 사위인 그 이상주가 진술을 한 바로는 그 5억 원 안팎을 이상득 전 의원과 자신을 거쳐서 이제 전달이 되었다 이런 얘기도 했기 때문에 혼자 도대체 몇 억 원을 먹은 거죠? 이거 엄청 네, 장난 아니네요 지금. 예, 진짜 이거는 가족 사기단이에요. 그렇죠. 네. 이런 걸 도덕적 해이? 뭐 그렇게 말하나요? 도덕적 해이가 아니라 같은 그런 도덕적인 용어로는 표현할 수 없어요. 이건 쓰레기예요. 네, 이런 그냥 작정한 거예요. 도덕적 해이가 어느 날 온 게 아니라 네, 그냥 쓰레기. 원래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이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대통령 또 영부인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서 대한민국을 더 수렁에 빠뜨릴 뻔한 그런 중차대한 일이었던 거죠. 이미 중차대한 일이 일어났죠. 이미 전직 대통령과 영부인이었기 때문에. 네네. 전직 대통령 부인으로서의 예우를 고려해서 조사를 비공개로 이뤄질 전망이라고 하는데 사실 제 생각에는 오히려 전직 영부인이기 때문에 그걸 고려해서 공개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사실 있기는 해요. 네. 근데 뭐 이런 부분은 근데 어쩔 수 없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박근혜도 그때 그랬으니까. 보면은 연루가 안 된 사람이 없어요. 아빠, 엄마, 아들, 사위. 다 헤쳐먹었어. 다 헤쳐먹었어요, 진짜. 이거 제가 봤을 때 뭐 대통령의 자격이,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자체도 이런 사람들에게는 사치다. 그런 생각도 들고요.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이건 분명히 밝혀져야 할 의혹들이 맞고 혐의가 다 인정이 돼서 죗값을 받아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네. 가끔 이런 데다가 이제 정권 바뀌었다고 슬쩍 그 숟가락 얹으려는 그런 정두원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저는 정두원 씨가 자꾸 막 흘리듯이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경천동지할 일이 벌어질 것이다. 뭐 자신이 뭔가를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흘리듯이 얘기하는 태도 자체는 전 솔직히 좀 불만이 많아요. 그런 어그로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만이 많고 예전에 뭐 박근혜 정부를 비판했던 전용욱 씨라든지 그런 사람들도 공범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자꾸 막 여론을 통해서 자신에 대한 이목을 끌고 그리고 자신도 한때 공범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연스럽게 면피하려는 듯한 그런 태도.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나 과거 내부 고발할 수 있으니까 건들지 마. 약간 이런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네. 네. 그리고 저는 그 바른미래당에 이혜훈 의원이 있었잖아요. 네. 이혜훈 의원도 예전에 뭐 뉴스공장 나와가지고 촛불전국 때 한창 뭐 뉴스공장에서 김어준 씨가 민감한 질문하면은 저는 정말 몰랐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 다 가식이라고 봐요. 모르긴 뭘 몰라. 모를 리가 없죠. 모르고선 어떻게 운영을 하겠습니까? 그럼요. 네. 한편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 작가님 잘 짚으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가족 사기단이 네. 검찰만 갔다 오면 서로 사이가 안 좋아져요. 또 서로 조금이라도 살아야 되니까. 네. 그럼 이제 제가 했다 이렇게 서로 떠넘기기 전 근데 하는 건가요? 보통 가족이라 하면은 서로 가족의 허물을 덮어주고 예를 들어 우리가 형제가 3명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우리 형이 이런 비리로
뭐 나랑 연관이 있다 그러면 저 같으면은 우리 형이 죄를 덮어주려고 애를 쓸 것 같아요. 근데 죄송한데 저분들을 그 일반 사람들의 상식에 끼워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저 사람들은 쓰레기라니까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래요? 제가 예. 그 잠시 허리가 되게 아팠던 적이 있어요. 아, 그래요? 근데 네. 그럴 때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 허리 보호대를 계속하고 있으면 오히려 허리 근육이 퇴화해서 허리가 더 아프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가족들의 연대를 돈으로 계속 지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 오히려 네, 원래 무너졌다. 기본적인 연대가 좀 무너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요.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가족이 아닌 또 하나의 가족이에요. 네. 오, 전무님도 계시니까. 네, 또 다른 개념의 가족인 것 같고 이런 가족이 또 역사적으로 또 되게 유명했었던 게 우리가 삼국지 좋아하잖아요, 사람들. 네. 삼국지 배경이 되는 게 이제 한나라의 부정부패잖아요. 한나라 말 후한 말기에 부정부패가 만연한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결국에는 그 장대한 스케일의 삼국지가 펼쳐진 건데 네. 그 역사도 자세히 살펴보면은 그 후한 말기에 양기라는 대장군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출세를 했는데 부인이 이제 손수란 사람인데 남편도 어마어마하게 그런 채용비리 그런 거 있잖아요. 매관매직. 아, 그 시절의 예, 채용비리. 예, 매관매직을 어마어마하게 했는데 부인인 손수는 한술 더 떴대요. 왜요? 이런 살림은 여자가 하는 게 맞아 이러면서 오히려 더 심하게 돈을 더 갈취했다고. 그 역사적 문헌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이명박 부부도 그런 부분을 벤치마킹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 들어요. 에이, 그렇게 생각해서 했겠어요. 그냥 쓰레기예요. 그냥 본능적으로 쓰레기이기 본능적이에요. 때문에 네, 본능적으로. 그럼요. 예. 그래요. 뭐 양세병님이 결론은 심플하게 잘 내신 것 같아요. 얘네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가족이 아니라 그냥 쓰레기다. 쓰레기 더미끼리 돈으로 뭉쳐 있었다. 네. 뭐 그런 생각 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적폐청산이 하루 빨리 이루어져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검찰에서는 아주 신중하게 접근하고 조사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김윤옥 여사도 결국에는 구속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입을 더 맞추기 전에 얼른 구속. 맞아요. 네. 네. 부부가 한꺼번에 구속시키는 건 뭐 가혹하다 해가지고 그렇게 되진 않을 것이다라는 예측도 있지만 저는 구속되지 않을까. 어느 부분이 가혹한 거죠? 네, 구속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최근 영부인인 김정숙 여사의 파격적인 행보들이 또 온 국민들의 지지를 얻고 있잖아요. 저 패럴림픽. 예, 패럴림픽 전 경기를 참관해서 응원을 한다든지. 그 사진 너무 귀여우세요. 예, 그냥 백팩 딱 메고 너무 택시 딱 꽂고 귀여우세요. 걸어가고. 그리고 예전에 저는 또 더 인상적인 사진이 뭐냐면 그 수해복구 현장에서 마대자루 한 손에 어깨 딱 짊어매고 이렇게 딱 서 있는 장면 나오는 거 있거든요. 아, 딱 친근한 모습. 그거는 연출로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건 불가능하고 자연스럽게 어깨에 들쳐매는 거는 그런 험하고 굳은 일을 많이 해본 사람의 자연스러운 그런 포즈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우리가 원하는 대통령, 우리가 원하는 영부인의 모습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나라 역사에서 대통령과 영부인의 이미지를 더럽힌 자들 이명박과 김윤옥 반드시 구속돼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베 총리가 지금 현재 진퇴양난이죠. 예, 이런 상황에서 아베도 박근혜처럼 물러나게 되는 것인가라는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지금 현재 일본에서 일본 촛불이 계획되고 있다고 해요. 공문서를 위조해서 네. 네,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사서 이제 한국 촛불 집회를 본받자 이러면서 이제 한 1,000명 정도가 모여서 한번 시위를 했다고 해요. 네. 네. 저희가 조금 이제 힘을 좀 실어줘야 할까? 약간 응원을 해줘야 되는 그런 단계가 아닐까 싶어요. 예, 그래서 트위터나 각가지 SNS를 통해서 이런 일본 국민들을 응원하는 한국민들의 마음들이 전달이 되고 있는데요. 뭐 일단 소개를 해드리자면 뭐 이런 재밌는 얘기도 있어요. 우리도 200만 명 넘게 모이니 대통령이 바뀌더군요. 파이팅. 뭐 이런 거. 어떤 댓글로는 한류가 유행인데 탄핵도 유행이라고. 네. 그래서 답장하듯이 또 이제 일본 분들께서는 저 일본인이에요. 이 해시태그를 보다가 울컥했어요. 유유. 지금 조금씩 사람들이 일본 정부에게 위화감을 가지기 시작한 건 확실해요. 그래도 젊은 애들은 아직 관심이 없는 게 현실이기도 하고 그건 너무 답답해요. 힘이 엄청났어요. 동아시아는 이어질 수 있다. 우리도 힘낼게요. 3.1 독립운동 때. 네, 맞아요. 맞아요. 나도 그 생각이 인도 났어. 등에서 이제 지원이나 네. 응원이 날아오는 것처럼. 예, 3.1 운동을 통해서 중국의 5.4 운동도 일어나고 그랬었잖아요. 네. 이런 부분을 생각한다면은 이번 촛불이 기폭제가 돼서 동아시아에 다 쓸어버려? 동아시아에 있는 적폐들, 그 적폐 역사들을 한꺼번에 시민의 힘으로 쓸어버리는 동아시아 시민혁명의 단초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맞아요. 사실 작년까지는 촛불혁명
혁명이나 촛불 집회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인 반응은 사실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일본에서. 근데 이번에 아베가 돌이킬 수 없는 스캔들이 터진 거잖아요 지금. 네. 거의 MB처럼 뭔가 지금 막 터지고 있는데 일본 국민들이 봤을 때 혐한이 한창 이슈였어가지고 사회생활적으로 조금 걱정을 했었는데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는 한국이었으면 아베는 벌써 탄핵이었다. 한국을 바꾼 건 한국 국민들이다. 일본도 일본 국민들이 바꿔야 된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좋은 점들을 본받아서 이렇게 벤치마킹 하려는 모습이 보여서 저는 좀 다행이기도 하고 뿌듯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소개해드린 글 중에서 좀 마음이 안타까웠던 게 청년층들의 관심이 없다. 전 이게 되게 신기했어요. 어떻게 네. 좀 낯설지 않나요? 예, 그렇죠. 근데 이미 일본에서 뭐 청년들이 사회적으로 패배감, 좌절감 때문에 뭐 사회와의 완전히 단절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많다고 하고 정치나 이런 부분에 대해 이슈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아베 같은 극우 정당들이 계속 득세를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그리고 아베 같은 극우 정당들이 자꾸 그런 부분을 유도를 해낸다. 정치 혐오감, 사회와의 단절. 청년 세대들이 특히 우리나라 촛불을 봤으면 더 심하게 그랬을 거예요 아마.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그 아까 글 쓰신 분이 얼마나 답답할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지만 그 일본 청년들이 뭐 우리 방송을 들을지 안 들을지 모르겠지만 안 듣겠죠. 네. 근데 일본 청년분들이 생각을 잘 하셔야 되는 게 그 사회운동 있잖아요. 네. 이런 사회운동이라든지 그 정당한 집회, 불의에 항거하는 집회들을 통해서 당신들의 인생이 나아질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국 청년들은 조금씩 실감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청년층들의 외면 이런 부분은 좀 마음이 많이 안타깝네요. 아니 근데 아직은 그럴 수도 있는 게 사실 촛불 혁명도 막 청년층이 막 먼저 해서 막 난리가 난 게 아니었잖아요. 그냥 애초에 지난 2일날 밝혀지고 시작이 된 건데 그 실제로 이제 아베 총리가 인정을 한 거는 12일이래요. 그럼 아직 겨우 한 일주일도 안 된 거기 때문에 네. 이거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점점 저는 커가서 한국의 촛불 집회만큼은 아니더라도 뭔가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청년들도 바뀔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해보게 됩니다. 사실 이런 관련 기사들을 찾아보면서 가장 보기 싫었던 댓글들도 있어요. 한국 대 일본의 그 국가 감정을 자꾸 들먹이면서. 그러니까 그런 거 왜 자꾸 자꾸 그런 일본 국민들은 뭐 이런 거 못한다, 막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비하하는 발언들을 하는 댓글들을 좀 봤었거든요. 네. 근데 무의미한 댓글들이라고 생각했어요. 네. 그리고 지금은 연대를 할 때가 아닌가, 소극적이더라도 연대를 같이 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그렇죠.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와 민족을 떠나서 같이 투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민 정신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전략적으로 일본과 우리가 완전히 관계가 또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시민들이 옳은 정치혁명을 하면 그게 국가적으로도 좀 세계적으로도 영향을 끼칠 텐데. 그래서 그런지 우리 아베가 달라졌습니다. 한 달 만에. 네. 네, 태도가 지금 급변해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랑 통화를 했죠. 통화를 하면서 180도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기억하기로는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에 나타나서는 북한 쪽에다가 막 민감한 질문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하면서 평화로운 평창 올림픽 자체를 망치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남북의 긴장 관계가 해소되는 부분에 있어서 제일 방해하고 걸림돌이 되는 게 아베 총리가 이끄는 지금 현재 일본 정부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럼요. 그때 당시에는 사실 일본이 북한이나 이런 관계를 봤을 때 일본이 무조건 자기가 갑이다라는 입장이 확실했는데 어디서 그러더라고요. 메가톤급 변수다. 그 트럼프의 태세 변환이 가슴을 졸이게 만드는 굉장한 변수가 있었기 때문에 네, 아베가 이렇게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는, 갑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쫄리기 시작하는 거죠. 사실 비빌 언덕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앞에는 뭐 사학 스캔들도 뭐 작년부터 계속 터지고 있었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끄떡없이 버텨오면서 기대고 있었던 게 바로 뭐 북핵이라던가 뭐 그렇죠. 북에 대한 위협, 뭐 미국과의 홍준표 이런 얘기하는 것 같은데. 네, 굉장히 비슷하죠. 똑같은데? 네. 근데 지금은 그런 비빌 언덕도 점점 허물어지고 있는 걸 자기 눈으로 보고 있으니까. 네. 제가 봤을 때 지금 아베는 정치적으로 제일 큰 위기에 직면해 있다. 그렇죠. 내외적으로. 삼선 못합니다. 네, 삼선은 절대 안 될 것 같고, 그 일본 자민당 쪽에서도 새로 그 여러 인물들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아베와는 사뭇 다른 성향을 보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아베의 삼선 자체는 제가 봤을 땐 힘들 것이다. 그런 생각도 들고 지금 아베는 어쩌면 동아시아 평화버스가 살짝 출발하려고 하는데 허둥지둥 맞아요. 제가 문 좀 열어주세요. 제발 좀 살려주세요. 잠깐만요. 저 이 버스 타야 돼요. 막 이러면서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그래가지고 맞아. 문재인 대통령이 열어두기 싫은데 기회를 줘볼까 그러면서 칙
해가지고 문 딱 열리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올라타 있는 앉아서 편안하게 갈 수 있는 좌석은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입석으로 가야 될 겁니다. 좌불안석. 맞는 말이네요. 예, 똥마려운 강아지처럼 그 동아시아 평화버스에 가까스로 올라타 있는 형국으로 보이고. 그럼 홍준표는 타지 못했죠. 예? 홍준표는 달려오지도 않았어요. 네. 그리고 올 거라고 버스에서도 태울 생각도 없어요. 애초에. 네. 네, 태울 생각도 없고 다른 버스 타고 가겠죠. 반대쪽으로. 그렇죠. 네, 네. 뭐 하여튼 지금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지금 아베가 결국에는 방금 이 작가님이 잘 짚으셨는데 내외적인 자신의 정치적 입지가 좁아짐을 이런 식으로 기회로 잡을 수 있는 게 결국에는 동아시아 평화버스의 탑승. 친문재인 정부 쪽으로 약간 성향을 뭐 우회전하다가 좌회전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 이미 너무 늦어버렸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일본에서 일어나는 이제 촛불 집회에 대한 응원 그런 부분은 또 강하게 응원하고 지지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맞아요. 예. 연대할 부분은 연대해야죠, 확실히. 예. 우리 일본 갈까요? 재밌겠다. 예. 그 우리 청년의 얘기를 들어볼까요? 예, 뭐 한 200만 명 우리 모이고 그랬잖아요. 그 안에 진짜 수많은 사람들이 일원했었던 촛불의 다양한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걸 전파해 주는 거예요. 오. 예전에 백제가 일본의 문화를 전파하듯이 우리가 또 다시 한번 가가지고 촛불 집회는 이렇게 하는 거야. 막 이러면서. 그분들이 견학으로 오시는 게 좀 더 빠를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가 파견 가는 것보다? 하긴 일본은 또 방사능 문제도 있고 선택하기가 좀 그런 부분이 제 언어가 있는데. 안 돼서요. 또 언어도 안 되기도 하고 우리가 가서 보여주는 거예요. 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 된다. 바디랭귀지로. 네. 그리고 일본어 하는 사람이 있겠죠. 설마. 그죠. 네, 또 우리끼리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해봤는데 뭐 하여튼 재작년 우리가 보여줬었던 그 촛불의 열기 그런 부분이 자연스럽게 지금 현재 일본도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아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리고 지금 총리라는 아베라는 자의 그런 사학 비리라든지 각종 비리에 연루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이 일본 국민들을 화나게 했고 결국 일본 국민들이 봤을 때 가장 최근에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집회 뭐니 해도 대한민국의 촛불 집회겠죠. 그 부분을 보고 좋은 사회적 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최근에 중국에서는 시진핑 주석이 가림막도 없는 상황에서 공개 투표를 해가지고 99.8%의 그 찬성률을 진짜 말도 안 된다, 진짜로. 그리스예요? 그리스예요, 이제. 도편 막 출병제하고 막. 예, 하여튼 그런 식으로 장기 집권 개헌에 통과가 됐대요.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중국의 지식인들이라든지 해외에 나가 있는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Not My President 그런 운동이 지금 확산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아마 대한민국의 촛불이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 시절의 채용비리. 예, 메간 매직을 어마어마하게 했는데 부인인 손수는 한술 더 떴대요. 왜요? 이런 살림은 여자가 하는 게 맞아 이러면서 오히려 더 심하게 돈을 더 갈취했다고. 그러니까 역사적 문헌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이명박 부부도 그런 부분을 벤치마킹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 들어요. 에이, 그렇게 생각해서 했겠어요. 그냥 쓰레기예요. 그냥 본능적으로 쓰레기이기 본능적이에요. 때문에 네, 본능적으로. 그럼요. 네. 그래요. 뭐 양세병님이 결론은 심플하게 잘 내신 것 같아요. 얘네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가족이 아니라 그냥 쓰레기다. 쓰레기 더미끼리 돈으로 뭉쳐 있었다. 네. 뭐 그런 생각 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적폐청산이 하루 빨리 이루어져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검찰에서는 아주 신중하게 접근하고 조사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김윤옥 여사도 결국에는 구속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입을 더 맞추기 전에 얼른 구속. 맞아요. 네. 네. 부부가 한꺼번에 구속시키는 건 뭐 가혹하다 해가지고 그렇게 되진 않을 것이다라는 예측도 있지만 저는 구속되지 않을까. 어느 부분이 가혹한 거죠? 네, 구속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최근 영부인인 김정숙 여사의 파격적인 행보들이 또 온 국민들의 지지를 얻고 있잖아요. 패럴림픽. 예, 패럴림픽 전 경기를 참관해서 응원을 한다든지. 그 사진 너무 귀여우세요. 예, 그냥 백팩 딱 메고 너무 귀여우세요. 걸어가고. 그리고 예전에 저는 또 더 인상적인 사진이 뭐냐면 그 수해복구 현장에서 마대자루 한 손에 어깨 딱 짊어매고 이렇게 딱 서 있는 장면 나오는 거 있거든요. 딱 친근한 모습. 그거는 연출로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고 자연스럽게 어깨에 들쳐매는 거는 그런 험하고 굳은 일을 많이 해본 사람의 자연스러운 그런 포즈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우리가 원하는 대통령, 우리가 원하는 영부인의 모습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나라 역사에서 대통령과 영부인의 이미지를 더럽힌 자들 이명박과 김윤옥 반드시 구속돼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베 총리가 지금 현재 진퇴양난이죠. 예, 이런 상황에서 아베도 박근혜처럼 물러나게 되는 것인가라는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지금 현재 일본에서 일본 촛불이 계획되고 있다고 해요.
공문서를 위조해서 네. 네,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사서 이제 한국 촛불 집회를 본받자 이러면서 이제 한 1,000명 정도가 모여서 한번 시위를 했다고 해요. 네. 네. 저희가 조금 이제 힘을 좀 실어줘야 할까? 약간 응원을 해줘야 되는 그런 단계가 아닐까 싶어요. 예, 그래서 트위터나 각가지 SNS를 통해서 이런 일본 국민들을 응원하는 한국민들의 마음들이 전달이 되고 있는데요. 뭐 일단 소개를 해드리자면 뭐 이런 재밌는 얘기도 있어요. 우리도 200만 명 넘게 모이니 대통령이 바뀌더군요. 파이팅. 뭐 이런 거. 어떤 댓글로는 한류가 유행인데 탄핵도 유행이라고. 네. 그래서 답장하듯이 또 이제 일본 분들께서는 저 일본인이에요. 이 해시태그를 보다가 울컥했어요. 유유. 지금 조금씩 사람들이 일본 정부에게 위화감을 대통령의 자격이,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자체도 이런 사람들에게는 사치다. 그런 생각도 들고요.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이건 분명히 밝혀져야 할 의혹들이 맞고 혐의가 다 인정이 돼서 죗값을 받아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네. 가끔 이런 데다가 이제 정권 바뀌었다고 슬쩍 그 숟가락 얹으려는 그런 정두원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저는 정두원 씨가 자꾸 막 흘리듯이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경천동지할 일이 벌어질 것이다. 뭐 자신이 뭔가를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흘리듯이 얘기하는 태도 자체는 전 솔직히 좀 불만이 많아요. 그런 어그로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만이 많고 예전에 뭐 박근혜 정부를 비판했던 전용욱 씨라든지 그런 사람들도 공범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자꾸 막 여론을 통해서 자신에 대한 이목을 끌고 그리고 자신도 한때 공범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연스럽게 면피하려는 듯한 그런 태도.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나 과거 내부 고발할 수 있으니까 건들지 마. 약간 이런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네. 네. 그리고 저는 그 바른미래당에 이혜훈 의원이 있었잖아요. 네. 이혜훈 의원도 예전에 뭐 뉴스공장 나와가지고 촛불전국 때 한창 뭐 뉴스공장에서 김어준 씨가 민감한 질문하면은 저는 정말 몰랐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 다 가식이라고 봐요. 모르긴 뭘 몰라. 모를 리가 없죠. 모르고선 어떻게 운영을 하겠습니까? 그럼요. 네. 한편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 작가님 잘 짚으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가족 사기단이 네. 검찰만 갔다 오면 서로 사이가 안 좋아져요. 또 서로 조금이라도 살아야 되니까. 네. 그럼 이제 제가 했다 이렇게 서로 떠넘기기 아, 전하는 근데 건가요? 보통 가족이라 하면은 서로 가족의 허물을 덮어주고 예를 들어 우리가 형제가 3명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우리 형이 이런 비리로 뭐 나랑 연관이 있다 그러면 저 같으면은 우리 형이 죄를 덮어주려고 애를 쓸 것 같아요. 근데 죄송한데 저분들을 그 일반 사람들의 상식에 끼워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저 사람들은 쓰레기라니까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래요? 제가 예. 그 잠시 허리가 되게 아팠던 적이 있어요. 아, 그래요? 근데 네. 그럴 때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 허리 보호대를 계속하고 있으면 오히려 허리 근육이 퇴화해서 허리가 더 아프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가족들의 연대를 돈으로 계속 지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원래 무너졌다. 기본적인 연대가 좀 무너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요.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가족이 아닌 또 하나의 가족이에요. 네. 전무님도 계시니까. 네. 또 다른 개념의 가족인 것 같고 이런 가족이 또 역사적으로 또 되게 유명했었던 게 우리가 삼국지 좋아하잖아요, 사람들. 네. 삼국지 배경이 되는 게 이제 한나라의 부정부패잖아요. 한나라 말 후한 말기에 부정부패가 만연한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결국에는 그 장대한 스케일의 삼국지가 펼쳐진 건데 네. 그 역사도 자세히 살펴보면은 그 후한 말기에 양기라는 대장군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출세를 했는데 부인이 이제 손수란 사람인데 남편도 어마어마하게 그런 채용비리 그런 거 있잖아요. 매관매지. 그는 일심동체라더니 이명박 전 대통령이 3월 14일 날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죠. 네. 예, 전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검찰이 들어서면서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아서 지탄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조만간에 구속 여부가 결정이 될 것 같은데 그런 와중에서 김윤옥 여사에 대한 비리 문제가 속속들이 지금 속보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가장 이슈인 거는 그 다스의 법인카드를 4억 원 이상 백화점 혹은 면세점에서 결제를 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네. 네, 이거는 다스의 실소유자가 MB임을 보여주는 정황이기는 한데 그건 솔직히 이제 지겹고 네. 다스는 이거 뻔한 다스 얘기고. MB 거니까. 뭐 더 이상 우리끼리 뭐 논란의 네, 소리가 맞아요. 없는 얘기예요. 그 정황이고 그리고 또 이거는 횡령이기 때문에 전혀 그 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네. 어떻게든 이거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아주 좋은 먹잇감이 나온 거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어떤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랑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그 회사에서 나온 법인카드로 4억 원어치의 결제를 했다. 100% 아닙니까? 뭐 생각해볼 일인가요, 이게? 막 굳이 얘기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너무 당연한 그거라서. 그리고 이게 90년대 중반부터 2007년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사용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다 쓰는 누구 거냐. 뭐 질문 자체가 이제 모호해지는 상황이에요. 이제는 그런 질문 자체는 이제 무의미한 것 같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국가정보원에서 청와대로 건네진 10만 달러. 그죠. 약 1억 원. 예. 그 부분에 있어서도 연루 의혹을 받고 있죠. 네, 그 김희중 전 제1부속실장이 진술한 바로는 그 김 여사의 보좌 여자 행정관에게 전달했다 이런 진술이 나왔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도 확실히 조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네, 예. 그리고 이거 말고도 하나 더 있죠. 삼성전자 전무이자 그 MB의 사위인 그 이상주가 진술을 한 바로는 그 5억 원 안팎을 이상득 전 의원과 자신을 거쳐서 이제 전달이 되었다 이런 얘기도 했기 때문에 혼자 도대체 몇 억 원을 먹은 거죠? 이거 엄청 네, 장난 아니네요 지금. 예, 진짜 이거는 가족 사기단이에요. 그렇죠. 네. 이런 걸 도덕적 해이? 뭐 그렇게 말하나요? 도덕적 해이가 아니라 같은 그런 도덕적인 용어로는 표현할 수 없어요. 이건 쓰레기예요. 네, 이런 그냥 작정한 거예요. 도덕적 해이가 어느 날 온 게 아니라 네, 그냥 쓰레기. 원래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이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대통령 또 영부인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서 대한민국을 더 수렁에 빠뜨릴 뻔한 그런 중차대한 일이었던 거죠. 이미 중차대한 일이 일어났죠. 이미 전직 대통령과 영부인이었기 때문에. 네네. 전직 대통령 부인으로서의 예우를 고려해서 조사를 비공개로 이뤄질 전망이라고 하는데 사실 제 생각에는 오히려 전직 영부인이기 때문에 그걸 고려해서 공개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사실 있기는 해요. 네. 뭐 이런 부분은 근데 어쩔 수 없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박근혜도 그때 그랬으니까. 보면은 연루가 안 된 사람이 없어요. 아빠, 엄마, 아들, 사위. 다 헤쳐먹었어. 진짜. 다 헤쳐먹었어요, 진짜. 이거 제가 봤을 때 뭐 대통령이기 시작한 건 확실해요. 그래도 젊은 애들은 아직 관심이 없는 게 현실이기도 하고 그건 너무 답답해요. 힘이 엄청났어요. 동아시아는 이어질 수 있다. 우리도 힘낼게요. 3.1 독립운동 때. 네, 맞아요. 맞아요. 나도 그 생각이 났어. 인도 등에서 이제 지원이나 네. 응원이 날아오는 것처럼. 예. 3.1 운동을 통해서 중국의 5.4 운동도 일어나고 그랬었잖아요. 네. 이런 부분을 생각한다면은 이번 촛불이 기폭제가 돼서 동아시아에 다 쓸어버려? 동아시아에 있는 적폐들, 그 적폐 역사들을 한꺼번에 시민의 힘으로 쓸어버리는 동아시아 시민혁명의 단초다. 그런 생각이 또 들어요. 맞아요. 사실 작년까지는 촛불 혁명이나 촛불 집회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인 반응은 사실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일본에서. 근데 이번에 아베가 돌이킬 수 없는 스캔들이 터진 거잖아요 지금. 네. 거의 MB처럼 뭔가 지금 막 터지고 있는데 일본 국민들이 봤을 때 혐한이 한창 이슈였어가지고 사회생활적으로 조금 걱정을 했었는데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는 한국이었으면 아베는 벌써 탄핵이었다. 한국을 바꾼 건 한국 국민들이다. 일본도 일본 국민들이 바꿔야 된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좋은 점들을 본받아서 이렇게 벤치마킹 하려는 모습이 보여서 저는 좀 다행이기도 하고 뿌듯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소개해드린 글 중에서 좀 마음이 안타까웠던 게 청년층들의 관심이 없다. 전 이게 되게 신기했어요. 어떻게 네. 좀 낯설지 않나요? 예, 이런 그렇죠. 근데 분들이? 이미 일본에서 뭐 청년들이 사회적으로 패배감, 좌절감 때문에 뭐 사회와의 완전 단절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많다고 하고 정치나 이런 부분에 대해 이슈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아베 같은 극우 정당들이 계속 득세를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그리고 아베 같은 극우 정당들이 자꾸 그런 부분을 유도를 해낸다. 정치 혐오감, 사회와의 단절. 청년 세대들이 특히 우리나라 촛불을 봤으면 더 심하게 그랬을 거예요 아마.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그 아까 글 쓰신 분이 얼마나 답답할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지만 그 일본 청년들이 뭐 우리 방송을 들을지 안 들을지 모르겠지만 안 듣겠죠. 네. 근데 일본 청년분들이 생각을 잘 하셔야 되는 게 그 사회운동 있잖아요. 네. 이런 사회운동이라든지 그 정당한 집회, 불의에 항거하는 집회들을 통해서 당신들의 인생이 나아질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국 청년들은 조금씩 실감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청년층들의 외면 이런 부분은 좀 마음이 많이 안타깝네요. 아니 근데 아직은 그럴 수도 있는 게 사실 촛불 혁명도 막 청년층이 막 먼저 해서 막 난리가 난 게 아니었잖아요. 그냥 애초에 지난 2일날 밝혀지고 시작이 된 건데 그 실제로 이제 아베 총리가 인정을 한 거는 12일이래요. 그럼 아직 겨우 한 일주일도 안 된 거기 때문에 네. 이거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점점 저는 커가서 한국의 촛불 집회만큼은 아니더라도 뭔가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청년들도 바뀔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해보게 됩니다. 사실 이런 관련 기사들을 찾아보면서 가장 보기 싫었던 댓글들도 있어요. 한국 대 일본의 그 국가 감정을 자꾸 들먹이면서. 그러니까 그런 거 왜 자꾸 자꾸 그런 일본 국민들은 뭐 이런 거 못한다 막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비하하는 발언들을 하는 댓글들을 좀 봤었거든요. 네. 근데 무의미한 댓글들이라고 생각했어요. 네. 그리고 지금은 연대를 할 때가 아닌가, 소극적이더라도 연대를 같이 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그렇죠.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와 민족을 떠나서 같이 투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민 정신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전략적으로 일본과 우리가 완전히 관계가 또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시민들이 옳은 정치혁명을 하면 그게 국가적으로도 좀 세계적으로도 영향을 끼칠 텐데. 그래서 그런지 우리 아베가 달라졌습니다. 한 달 만에. 네. 네, 태도가 지금 급변해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랑 통화를 했죠. 통화를 하면서 180도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기억하기로는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에 나타나서는 북한 쪽에다가 막 민감한 질문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하면서 평화로운 평창 올림픽 자체를 망치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남북의 긴장 관계가 해소되는 부분에 있어서 제일 방해하고 걸림돌이 되는 게 아베 총리가 이끄는 지금 현재 일본 정부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럼요. 그때 당시에는 사실 일본이 북한이랑 이런 관계를 봤을 때, 일본이 무조건 자기가 갑이다라는 입장이 확실했는데, 어디서 그러더라고요. 메가톤급 변수다. 그 트럼프의 태세 변환이 가슴을 졸이게 만드는 굉장한 변수가 있었기 때문에. 네, 아베가 이렇게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는, 갑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쫄리기 시작하는 거죠. 사실 비빌 언덕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앞에는 뭐 사학 스캔들도 뭐 작년부터 계속 터지고 있었고, 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끄떡없이 버텨오면서 기대고 있었던 게 바로 뭐 북핵이라던가, 뭐 그렇죠. 북에 대한 위협, 뭐 미국과의 뭐 홍준표 이런 얘기하는 것 같은데. 네, 굉장히 비슷하죠. 똑같은데? 네. 근데 지금은 그런 비빌 언덕도 점점 허물어지고 있는 걸 자기 눈으로 보고 있으니까. 네. 네. 제가 봤을 때 지금 아베는 정치적으로 제일 큰 위기에 직면해 있다. 그렇죠. 내외적으로. 삼선 못합니다. 네, 삼선은 절대 안 될 것 같고, 그 일본 자민당 쪽에서도 새로 그 여러 인물들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아베와는 사뭇 다른 성향을 보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아베의 삼선 자체는 제가 봤을 땐 힘들 것이다. 그런 생각도 들고, 지금 아베는 어쩌면 동아시아 평화버스가 살짝 출발하려고 하는데 허둥지둥. 맞아요. 제가 문 좀 열어주세요. 제발 좀 살려주세요. 잠깐만요. 탈게요. 저 이 버스 타야 돼요. 막 이러면서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그래가지고 맞아. 문재인 대통령이 열어두기 싫은데 기회를 줘볼까 그러면서 칙 해가지고 문 딱 열리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올라타 있는, 앉아서 편안하게 갈 수 있는 좌석은 없는 거죠. 그렇죠. 네, 입석으로 가야 될 겁니다. 좌불안석. 맞는 말이네요. 예, 똥마려운 강아지처럼 그 동아시아 평화버스에 가까스로 올라타 있는 형국으로 보이고. 그럼 홍준표는 타지 못했죠. 예? 홍준표는 달려오지도 않았어요. 네. 그리고 올 거라고 버스에서도 태울 생각도 없어요. 애초에. 네. 네, 태울 생각도 없고 다른 버스 타고 가겠죠, 반대쪽으로. 그렇죠. 네, 네. 뭐 하여튼 지금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지금 아베가 결국에는 방금 이 작가님이 잘 짚으셨는데